아니었으면은 사실은 그 분노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악의적 감정 그런 마음으로는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이나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의 협력 관계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네가 잘못해서 너는 위자료 이렇게 판결문을 가지고는 이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부모로서의 어떤 협력관계,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또 좋았던 부분 이야기해주면 서로 울면서 좀 감정 해소도 하시고 잘 협력해보자 엄마 아빠로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아 그래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제가 말했던 그 이혼 주례입니다. 부모로서 그 사랑했던 사이에서 세상 제일 먼 원수 같은 사이에서 다시 부모로서 협력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이혼 주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매거진 초대석 함께합니다. 살다가 헤어질 수 있고요. 도저히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도 생깁니다. 요즘은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죠.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상처와 고통은 어떤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을 속속들이 확인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입장과 마음은 어떨까요? 가정법원에서 가사 전문 법관으로 일하며 겪은 일들을 그리고 그 소외들을 엮어서 오늘도 이혼 주례를 했습니다라는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정현숙 부장판사 초대해서 이혼이라는 일생일대 사건을 현명하게 통과하는 법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판사님을 모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또 살면서 판사님을 뵌 것도 처음이고요. 네. 왠지 죄는 안 지었는데 죄 지은 느낌도 들고 긴장이 좀 됩니다. 무서운데 이 판사라는 직업 또 사람들이 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유하고 저도 여린 사람인데 제가 웃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났거나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네.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동료들을 봐도 상당히 뭐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달리 인간적이시고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네. 그 미디어에 노출된 이 판사의 이미지라는 게 네. 조금 이제 근엄하고 좀 무섭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이력을 보니까 문학도셨더라고요. 본래 꿈이 작가였다가 여차저차해서 판사가 됐다. 책 날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진로를 크게 꺾으셨습니다. 그 여차저차가 궁금해졌는데 네. 여차저차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여차저차를 또 설명하려면 네. 무고한 또 시간이 필요한데요. 압축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무척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책도 많이 사주셨고 없는 형편이셨지만 전집류들 많이 사주시고 그 많이 읽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글짓기 대회 같은 곳에 나가면 늘 1등을 받고 그랬었죠. 역시. 그래서 네, 대학교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문학과에 가는 것이다.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과 현실의 차이. 국문학과를 갔더니 아마 문해창작학과를 갔으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는 학문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네. 이제 법학을 부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법학과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법학과 공부가. 네. 그래서 또 재미있게 하는 공부하는 학생을 뭐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제 법학도들보다 이제 시험도 성적도 더 잘 나오고 교수님 눈에도 좀 띄고 그래서 뭐 고시 공부를 해보지 않겠냐. 교수님께서 네는 제안을 주셔서 겁 없이 시작을 했죠. 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도우시는 그런 손길도 있었고 해서 공부 기간 그렇게 길지 않게 고시 공부를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시를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판사로서의 또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판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되려면 또 공부들 엄청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때가 1,000명, 한 명이 빠진 999명이 합격했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100명 정도가 판사가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죠. 10%만 그렇죠? 네네. 네. 그래도 판사가 되고 나서도 꿈을 접지 않고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그 과정도 좀 소개해 주세요. 판사가 처음에 되어서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고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터널 같은 공부였는데 합격을 하고 이제 꿈에서도 원했던 판사가 되고 나니 네. 주변에서 뭐 눈빛과 대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고 나니까.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한 1, 2년을 살다가 네. 판사로서 살다가 한 5, 6년 차쯤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일도 잘 결정을 못하는 그런 대문자 F인데 네. 늘 이렇게 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일이 자체가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판결문 쓰고 읽고 쓰고 하는 게 늘상 반복이 되고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사건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지. 뭔가 새로운 제가 원래 좋아했던 문학의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업무에 치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13년 정도 그렇게 판결문을 쓰고 기록을 읽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가정법원에 왔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은 제가 이때까지 했던 판사로서 일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읽고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되는 뭔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판결문이 아니라 뭔가를 제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 뭔가를 쓰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가정법원에 오면서 다시 이제 일기를 쓰게 됐죠. 그러면서 그 일기를 썼던 것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가정법은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형사나 민사는 정답이 있습니다. 네. 정답을 내려줘야 되고 법리를 벗어나는 판결을 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결론과 답이 있는 그 답을 위해서 처절하게 법리 검토를 하고 기록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네. 가정법원은 누구나 스토리가 우리가 있군요, 아는 뭔가. 네, 누구나 우리가 아는 인생사잖아요. 인생사는 정답이라는 게 없죠. 네. 그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제가 꿈꿔왔던 판사상이 구현이 가능한 곳이 가정법원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조금 덜 상처받고 그러면 상처받은 부분들을 조금 위로해 주면서 잘 헤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저의 이제 대문자 F가 실현이 가능한 곳이 가정법원이더라고요. 네. 가정법원으로 옮기면서 일기를 썼던 이 일기가 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 책이 오늘도 이혼 주례를 했습니다라는 책인데 이혼 주례라는 말이 이채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정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는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에. 네. 저희 가정법원에서는 그 협의 이혼으로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고 판사가 이제 양 당사자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혼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판이 아니라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이혼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는 절차인데 그 절차를 이제 가정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혼 주례를 하러 오늘 이혼 주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곤 했죠. 근데 제 책에서 말하는 이혼 주례는 그런 이제 협의 이혼 의사 확인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조정으로 많이 이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그때 당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들. 결혼 주례는 이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해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혼하는 엄마 아빠에게 이혼함으로써 이제 해 나가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꼭 이혼 주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부부들에게 제가 하는 말씀들을 이혼 주례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처리하시는 재판 건수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이혼율 추이가 직접적으로 체감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비해서 이혼 자체에 대한 어떤 금기시되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혼율은 막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고 네. 저희가 1년에 통상적으로 처리했던 사건들이 뭐 여러 가지 조정이나 협의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네. 최소한 한 600건 이상, 700건 정도를 1년에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요?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아주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되고 뭐 저저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들이 내 자녀가 이런 취급을 받고 살게 놔둘 수 없다며 이혼해라. 네, 오히려 그런 이제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신 부분들이 많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그 이혼율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 세태인 거죠. 그리고 또 뭐 유책 사유들도 예전과 달리 이제 부정행위나 이런 사유들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책 처음을 보면 이제 이혼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막고 가정을 지키는데 기여하겠다. 처음 포부는 그러셨는데 첫 사건부터 쉽지 않으셨나 봐요. 네. 책의 도입부부터 사람 안 변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조정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예상과 기대를 깨는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 깨진 신뢰를 또 이 관계를 돌이킨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가정법원에 올 때까지는 너무 많은 우여곡절과 신뢰를 이미 상실해버리고 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깨진 가정을 한번 이렇게 잘 다시 화합시켜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돌이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가정법원에 문턱을 밟는 그 수많은 사연들을 저의 짧은 그 한두 시간으로는 이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죠. 이렇게 안 될 거라면 이렇게 잘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안 될 거라면 잘 헤어지게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려먹게 되었는데 네. 그 마음 돌려먹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그 과정 자체가요. 네네. 처음에는 사실은 가정법원에서 너무 놀랐어요. 어떤 너무 점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혼율이 너무 높고 사건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면 가정이 남아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이혼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서 한번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잘 살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뭐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처음 얼마간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그래도 끝까지 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그 판사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뭐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재판에 자녀를 이용하지 마세요. 이 에피소드가 특히나 와닿았는데 모니터 속의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이런 마지막 문장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카메라를 켜고 아들과 딸을 앉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엄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 이혼 법정에 오는 엄마 아빠들은 자신의 아픔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이 너무 극에 달해서 자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을 하는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수단인 자녀들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혼 소송에서의 어떤 승리만을 위해서 전진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을. 어떤 부모는 상대방 그 이혼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점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판결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부정행위 네. 판결문을 보여준 너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뭐 명약관화한데 그 이혼 소송 중에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나 봐요. 네. 그런 증거들을 볼 때마다 너무 울분이 일어나고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아이들을 도구로 한 증거는 절대 내지 말라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애들을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그런 유책성에 대해서 하고 뭐 진술서 이렇게 종이에 적어내는 건 다 반사고요. 아이들 뭐 엄마가 이랬어요, 아빠가 이래서요 이런 것들 뭐 앉혀놓고 영상 찍어서 내는 경우도 많고 그 아이가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이들 저희가 이제 가정법원에서 계속 다투지만 사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아이를 이용한 증거 뭐 그런 증거밖에 없을 경우에는 네. 가사조사관이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누가 더 유책성이 많은지 그다음에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조사관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 조사관 보고서에는 다른 이제 원고 피고 엄마 아빠나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볼 수 없고 재판장만 볼 수 있는 열람이 딱 제한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빠가 낸 증거에는 분명히 엄마 너무 싫어요, 미워요, 우리 버리고 가서 너무 싫어요, 남의 다른 남자 좋다고 하는 엄마 정말 증오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그 열람 제한 보고서에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도 난 그래도 엄마 사랑해요. 어젯밤에도 꿈에서 엄마 만났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네. 책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엄마를 따라간다고 하면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난 아빠랑 살래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네. 이 외에도 수많은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은데 또 기억에 남는 케이스나 또 사례들이 있습니까? 뭐 한 사례 한 사례 다 너무 뭐 가슴 아프지 않은 사연들이 없죠. 근데 그 제 책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제가 지금도 다 뭐 당사자 얼굴도 기억나고 할 정도로 저에게 큰 이제 영향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사건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좀 힘들었던 사건을 들자면 미완의 행진이라는 소제목이 나오는 스토리인데 에피소드인데요. 젊은 부부였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부정행위를 해서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남편은 젊은 청년이었고 꼭 남동생 같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법정에 정말 매일 이렇게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와서 이렇게 유심히 듣고만 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러지 마시라. 이제 빨리 사건 잘 끝내고 사업도 잘 하고 얼마나 이제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러시냐. 그래서 조언을 했죠. 빨리 사건 끝내고 우리가 정신 차리자라는 취지로. 근데 그 사건에서 그 청년이 그 남편이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이제 아내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는데 아내는 계속 남편이 부도덕하고 세금도 포탈하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점을 계속 이제 서면에서 내니까 이 남편은 그 서면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의 자살 시도의 원인은 그런 나의 부도덕함이 아니라 저 아내였던 저 여자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그런 걸 내가 입증하겠다 라면서 이제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당사자가 증거 없이 낸 서면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우리 빨리 소송 끝내고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기일을 잡았는데 그 기일에 매 기일마다 출석하던 그 남편이 출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바빠졌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원고 대리인이 앉자마자 원고가 세상을 스스로. 등졌다라는 표현을 해서 정말 머리가 띵하고 한 몇 초간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지난 기일날 그에게 당신 아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당신은 이 소송에서 이길 거다라는 암시를 더 좀 명백하게 해줬으면 그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 2, 3일간 너무 힘들었고 그가 그렇게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내뱉을 때 내가 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한 일주일가량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사건들도 많으니까 계속 힘들어할 수 없으니 이제 그 사건은 각자 이제
대리인들이 소치하소를 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혼 소송의 극단적인 면이죠. 네. 그렇게까지 아내가 밉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준비 서면을 보고 그 분노감, 그 실망감과 좌절감, 상실감이 이제 그 건장하고 예의 바르던 청년을 세상의 끈을 놓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의 최극단의 사건. 이렇게 한 20분 정도의 인터뷰인데도 저는 이 얘기 들으면 약간 힘들거든요. 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도 그렇고 소송 과정에서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하던데 재판 준비하다 보면 심신이 피폐해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판사님들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책에도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분노, 어떨 때는 환멸을 느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책에도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지구가 곧 종말해도 절대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이 끝까지 내가 정말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사람을 그냥 깔아 뭉개버리겠다라는 질투의 화신들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네. 어느 순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판장의 노력과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조정 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또 조정의 우호적인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있으면 어느 순간 조정이 탁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혼 사건에서는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랑했던 그와 그녀가 정말 이제 세상에서 제일 먼 사이가 되어서 헤어지려고 할 그때에 뭔가 예전에 그 좋았던 부분들, 둘 사이의 어떤 자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만져주면 우시죠. 울면서 그 분노감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해소를 하고 상쇄가 되는 모습들을 봬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 가사 판결문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판결 쓰는 게 훨씬 더 쉬울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조정에 들어가서 막 그 감정의 대립에 중간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어떨 때는 좀 차라리 판결문 쓰는 게 낫겠다. 판결문 쓸 걸 그랬다. 내가 이 사건 왜 조정 넣었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저희 가정법원에는 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판사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힘든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심리적 타격을 늘 받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럴 만큼 이제 힘든 과정인데 그렇게 힘들지만 판결로 쓰면은 사실은 그 분노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악의적 감정 그런 마음으로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이나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부모로서의 협력 관계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순히 네가 잘못해서 너는 위자료 이렇게 판결문을 가지고는 이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부모로서의 어떤 협력 관계, 우호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또 좋았던 부분 이야기해주면 서로 울면서 좀 감정 해소도 하시고 잘 협력해보자 엄마 아빠로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 제가 말했던 그 이혼 주례입니다. 부모로서 그 사랑했던 사이에서 세상 제일 먼 원수 같은 사이에서 다시 부모로서 협력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이혼 주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들도 종종 계신데 책에 보니까 결혼 초반에 이혼 가방을 사셨던 일화부터 가정 내 갈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등장하더라고요. 네. 개인사로 책을 마무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네. 책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제 남편은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저희가 이제 20년 차 사법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20년 차 이제 판사 변호사로서 남편도 이혼 소송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 전문 판사,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만나서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부부 사이에 가정 생활을 잘 영위할까라고들 생각하시지만, 하지만 네, 저도 이혼감을 쌌죠.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네, 도저히. 진짜요? 네, 그의 숨소리도 듣기 싫고, 밥 먹는 모습도 꼴 보기 싫고, 와. 그런 인생사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제가 맡았던 수많은 사건들 돌이켜봐도 네. 정말 특별할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들도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과 갈등과 그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갈등을 이제 이렇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 이혼 전문 판사, 이혼 전문 변호사의 부부도 똑같다. 네, 그는 저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저는 그의 그런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어투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극T와 그게 F의 만남. 그렇죠. 네. 연애할 땐 행복하셨잖아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사실은 네, 연수원에서 만나서 공부하는 게 연애였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가 정리해 주는 그런 찌라시들이 좋아서 좋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네. 저는 이제 F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그의 그런 계획성과 논리성과 근데 사실은 낌새는 조금 있긴 했어요. 네, 연애할 때도 그럼요. 제 책에도 나오다시피 연애할 때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근데 눈을 감는 거죠. 괜찮을 거야. 결혼하면 좋아질 거야. 네. 라고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는데 네. 제 책도 나왔지만 하나도 안 변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그렇군요. 예, 제 남편도 안 변했고요. 네. 예, 그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서로의 차이점이 결국은 극복되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갈림길인 것 같아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부부들 외에 네. 뭐 예를 들면 부정행위, 폭행, 뭐 도박이나 경제적으로 아주 가정 경제에 위해를 끼칠 그런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부들의 파탄난 부부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네. 크게 한쪽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는데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이들, 결혼 초기 누구나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저희 남편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혼 가방을 쌌죠. 근데 그 차이들이 어떤 계기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잘 해소되어져서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좀 살만하네 이렇게 네. 되는 부부가 있고 그 차이들이 쌓이고 해소되지 않고 참고 쌓여서 어떤 사건들이 점점 이 사건들이 점의 사건들이 모여서 굵은 선이 되어 버려서 결국은 서로 넘어 오갈 수 없는 그런 선으로 이제 가로막혀 버려서 끝까지 같이 못 살겠다 해서 법원에 오는 케이스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 점이 선이 되지 않도록 네. 하는 그 점이 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 책에서도 조금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가족 상담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도 이제 이혼 전문 판사로서 뭐 책도 많이 보고 다 알고 뭐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었고 제가 그 이혼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했던 말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했던 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 안에서. 이게 자기의 일이 되면 자기의 문제가 되면 객관성을 상실해버리더라고요. 남의 일에서는 제가 분명히 조언도 해주고 이 책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이라고 했는데 내 가정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객관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가정이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가정들도 이렇게 전문 상담가 도움을 받으면 더 이렇게 가정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그 상담가 상담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랑 좀 떨어져서 살게 되는 계기와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가사일을 도와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좀 우리 사회가 요즘 대부분 맞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벌이를 하면서 애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남편, 아내의 그런 감정을 살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애는 하나씩, 애가 둘만 돼도 하나씩 끼고. 그러니까 서로 조그만 이렇게 감정에서도 말이 막 이렇게 세게 나가고 상처를 주고. 그게 이제 선이 되더라고요. 점이 모여서. 결국은 이거는 좀 이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인데 이 사회가 조금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너무 힘들지 않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이 너무 힘들죠, 엄마들이. 맞아요. 네. 정말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저도 아직 미혼인데 약간 두려움과 함께 그래도 잘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판사님 이혼 주례사 말고 결혼 주례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네네. 그럼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결혼과 이혼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이혼하면 딱 결혼식 아니면 이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쉬운데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식을 해서 네이버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이다. 네. 부부라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정희 시인의 제 책에도 언급이 되지만 부부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100년이 지나도 풍화되지 않는 암곽화와 같이 새겨져 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그 결혼이라는 긴 과정, 그 긴 시간, 부부가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풍화되어져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게 새겨져 가는.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 우리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에게 맞춰줘서 서로 수고했네 라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의 과정.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그 긴 결혼의 과정, 풍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점점점이 모여서 선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선이 되기 전에 점과 점 사이에 이제 공간을 넓혀서 서로가 오고 갈 수 있는 감정의 교류가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뭐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혼을 고민하시는 부부들에게는 네. 이혼이 그렇게 생각만큼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되지는 않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의 일단은 과정 자체가 네. 너무 지난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한다는 것은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혼 소송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돌이키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이미 그 과정을 다 선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이혼을 고민을 하신다는 것은 그 점과 점이 아직 선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점과 점이 선이 되기 전의 단계시라면 그 공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네. 한 뭐 수천 건이 됐겠죠. 이혼 소송에서 모든 부부, 모든 남편, 모든 아내들이 비슷비슷하세요. 하시는 말이 네. 나를 무시한다. 그다음에
뭐 어쩜 이렇게 모든 아내와 모든 남편이 어디서 무슨 동호회 결성을 했는지 이혼 사유가 다 비슷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사는 삶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해서 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 아름다운 장밋빛일 것 같지만 그도 그 전에 그랬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새로 만나서 그 사람과 아름답게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첫 번째 배우자에게 하지 않았던 인내와 참을성을 그에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앞에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계기 삼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좋게 생각할까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이제 두 번째에서 할 노력이라면 나의 자녀들이 있고 한 나의 첫 번째 가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조금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서 마지막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사를 쓰면서 마무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저는 어떤 노력을 했었냐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지금은 한 20년 살고 나니 어느 정도 좀 조율도 되고 사춘기 아들들과의 어떤 연합으로 이제 사춘기 아들들과 이제 싸워야 되니까요. 연합으로 하니까 좀 살만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의견이 충돌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욱할 때마다 저는 이제 아들들밖에 없으니까 저는 내 아들들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내로부터 내가 남편한테 하는 이런 걸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뭐 희생적이고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남편에 대한 사랑은 그게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하기 싫을 정도로 미울 때가 많아요. 그래요? 네.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나중에 어떤 아내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남편한테 해보자라는 생각을 되게 하면서 현명하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한 10번 중에서 여튼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들. 일단은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니까 분명히 그 관계를 잘 회복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또 이 이혼이라는 선이 아니라 점점 안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들이 노력 안에서 이루어져야겠군요. 맞습니다. 참 사실 이혼이 너무나 흔한 시대지만 그렇다고 그 상처와 고통이 희석되진 않죠. 그럼요. 아픔을 겪는 이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살피는 판사님이 계신다는 거 그 자체가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계신 분들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분들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와 조언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거진 초대석 오늘도 이혼 주례를 했습니다의 저자 정현숙 부장판사 함께했습니다. 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